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 이윤정입니다. 하루 종일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험은 EBS에 수록되지 않은 비연계 작품들이 좀 있어서 아마 시간관리 연습에 도움이 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에는 비문학 지문을 위주로 몇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지요. 네. 10번부터 15번 지문 같이 볼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글이 좀 잘 안 읽혔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정 부분에. 그래서 잠깐 언급하고 가도록 합시다. 문제를 처음에 스캔했던 친구들은 헤겔이란 말이 2번 나와가지고 헤겔과 관련한 지문이구나 하고 들어갔겠죠. 헤겔이 살았던 근대는 분열의 시대였다. 아하. 이런 시대 속에서 헤겔 철학은 예와 예에 기초한 요거 등이 지닌 원자론적 인간관을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럼 헤겔은 예를 별로 안 좋아한 거네, 그지? 그분의 관점에 따르면 아까 말했던 요거 역학적 자연과학의 발전은 모든 것을 객체화하는 과학적 분석의 주체로 인간을 보고, 그리고 인간도 대신 분석당하는 거야. 주체이자 객체, 분석의 주체이자 객체로 간주하게 했다. 또한 개인의 이윤 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장 경제는, 그러면 글이 이런 식으로 쓰여졌구나. 역학적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를 만들었고, 헤겔이 볼 때. 그리고 시장 경제라는 것은 돈은 벌 수 있게 해주지만 다른 사람을 자기의 수단으로 여기게 한 그런 문제가 있었대요. 사회는 수단일 뿐이고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부차적인 것이고, 사회가 되게 부차적인 것이었대. 얘네들에 의하면. 지금 뭔가 애가 아직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뒤에 나와 있어야 글이 되겠죠. 자, 인간이 다른 인간을 객체화하여 인식하게 하는, 자, 나온다. 계몽주의, 그 다음에 공리주의, 하나 남았던 것이 사회계약론. 얘네가 원자론적 인간관과 관련된 이런 거였죠. 계몽주의는 인간을 욕망의 주체로 보는 이것과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과 상통하는 사상이었다. 즉, 는 개인이 사회보다 우선하는 개인이 목적인 것이고, 사회는 수단일 뿐이라고 보는 요거에 입각해 있었던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도달했습니다. 헤겔이 이걸 안 좋게 봤던 거지. 이분은 저런 근대 사상들로 인해서 사회가 연대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근대인이 연대를 상실하고, 아까 그 글의 첫 문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야. 뭐지? 사회적 통합이 위기에 처한 분열의 시대가 되었다. 설명이 여기까지 잘 됐죠. 헤겔의 관점. 하지만 헤겔은 타자와 무관하게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타자를 통해서 나의 자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차피 앞문장이 헤겔의 관점이기 때문에 요 접속어는 없는 게 좋겠습니다. 저것 때문에 글이 조금 안 읽혔을 수 있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헤겔은 쟤네가 문제고, 쟤네의 생각과는 달리 나라는 것은 타자를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다라고 했답니다. 나는 타자와 분리된 상태에서는 정체성 형성도 안 되고, 아이고 어려워라.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할 때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답니다. 자, 그러면 그 타자가 무엇이냐? 타자 속에서 상호작용할 때,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데, 그게 사회 혹은 국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사회는 수단이 아니고, 아까 그 원자론적 인간관하고 완전 반대. 사회는 구성적으로 이미 내 안에 내재하는 정체성 형성 본질이래, 본질. 이거 어디 아까 문제 풀다가 나오던데. 따라서 헤겔은 고립된 나가 사회와 과정 이전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회와 과정 이전에 나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래. 사회와 과정이 오히려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했다. 저게 있어야 내 정체성이 형성이 된대. 그럼 쟤는 수단이 아닌 거지. 사회계약론자들처럼 헤겔은 얘 되게 싫어하잖아. 개인이 사회 구성에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은 이미 국가의 구성원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체성을 부여받는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먼저 있고 사회와 과정이 먼저 있고,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이 있고, 타자와 타자의 집합으로서의 국가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구성적 요소다. 이런 이거 어려워라. 변증법적 통찰이 일륜성을 내세요. 이거 어려워라. 해겔 윤리학의 바탕이 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이처럼 해겔은 이처럼은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개인을 연대 속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일륜성 이념을 통해서 타자와 국가를 수단으로 간주하는 사회계약론을 비판했다. 그거 우리가 만들어낸 부차적인 거야 라고 보는 사회계약론을 비판했답니다. 그건 수단이 아니라고 보신 거죠. 그는 공동체와 변증법적인 상호제약의 관계 속에 개인이 있다고 보고 자유롭기 위해서는 타율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율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데요. 뒤에 자유주의자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타율이란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 자유가 실현되는 선언적 틀로서 전승된 사회적 관습이다. 왜 어렵지? 이거 문제에 나오는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할 수 없고 이미 주어져 있는 국가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의 정체성 형성의 모시기 요소라고 했죠. 그죠? 올라가 버렸다. 국가는 일륜적 실체고 국가는 실체야. 실체. 이미 나의 조상들의 어떤 활동에 의해 축적된 이성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면 이성적이고 일륜적인 실체죠. 이 이성적 내용은 나의 자의적 결단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현실이다. 그러면 나의 결단보다 국가가 우위를 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해겔은 이런 관점에서 국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객관적인 현실이다. 실체고 현실이다. 이성적이다. 이 객관적 현실은 이성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 밑줄이 꺼져 있는 걸 보니 예와 관련된 의미, 예의 의미, 예의 이유 이런 거 물어보겠죠. 주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는 개인은 국가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일륜적 실체 이거 앞에 나왔던 건데 앞에서 찾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이 목적에 근거하고 태어날 때부터 국가 안에서 국가를 선언적 틀로 해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그것에 따를 때 진정 자유롭게 되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해겔은 저렇게 본답니다. 해겔은 타율, 즉 내가 선택하지 않은 선언적으로 전승된 관습, 틀 이것이 내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자율성이 아예 없느냐? 그냥 주어진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나의 자율성은 객관적으로 이전에 존재해왔던 그 세계의 내용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다는 거래요. 또한 뭘 자꾸 덧붙이는 걸 보니 선지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죠. 해겔은 개인과 국가를 유기체적 관계로 파악하였다. 왜 앞에 그랬잖아. 국가는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다. 국가가 먼저 존재하는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러면 개인은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나가 없는 국가, 개별적인 주체가 없는 국가는 내용이 없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얘는 수단이기만 해. 얘는 그냥 정말 수단이야. 이런 게 아니라 생명체의 전체와 부분의 관계. 아까 국가가 목적이다 라는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개인이 완전히 수단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상호작용하면서 전체와 생명체의 전체와 부분 그런 관계래요. 그래서 유기체적 관계다. 이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개인이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런 글이었습니다. 아까 그 세 번째 문단에 하지만 좀 빼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전체적으로 잘 읽었냐? 해겔의 관점으로 사회계약론, 공리주의 이런 거를 어떤 이유로 비판을 했고 그리고 국가를 뭘로 봤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보시면 거의 지금 다 해겔의 관점을 이해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자, 역학적 자연과학 이거 첫 번째 문단에 나왔었지, 그지? 눈으로 돌아가 보세요. 첫 번째 문단의 앞부분에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 분석을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분석을 당하는 사람이기도 한. 그 다음에 2번 시장경제도 첫 번째 문단에 그 끄트머리 보면 정확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을 수단으로. 그 다음에 계몽주의, 이거 두 번째 문단에 계몽주의, 공리주의, 사회계약론 할 때 나왔었죠. 전체 큰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면 어떤 테마가 나오면
아, 이게 어디 나오더라 하고 혹시나 아리까리 해도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간을 객체화하게 한 내가 가르쳐야 할 대상 뭐 이런 건가? 그다음 공리주의도 마찬가지. 인간을 욕망의 주체로 보고 이 표현이 그대로 있었죠? 공리주의 나올 때 뜨르르 선험적 틀로서 전승된 사회적 관습이란 말은 아까 이거 어렵다. 헤겔의 사상 얘기할 때 나온 거잖아. 국가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태어나서 사회화를 하게 되는 거다라고 할 때 이건 헤겔 얘기야. 그래서 공리주의 입장이 아닙니다. 네, 넘어갑시다. 그 다음 또 헤겔인데요. 내용 이해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타자와 무관하게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나의 이 세 번째 문단의 첫 줄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타자와 무관하게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개별 주체는 사회화 과정 이전에 존재하며 읽으면서 확인했던 거야. 그지? 세 번째 문단의 정확히 중간쯤에 보면 헤겔은 고립된 개별 주체가 사회화 과정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땡. 자, 그 다음에 국가는 타자와 타자의 집합이고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구성적 요소다. 똑같은 문단에 있어요. 똑같은 문단에 마지막 문장에 보면 구성적 요소,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대로 있습니다. 내용 일치 확인 문제였군요. 그 다음 4번 나의 정체성은 이거 어려웠던 거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타자를 통해서 성립된다. 세 번째 문단 넷째 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타자의 집합으로서의 사회는 선택할 수 있는 수단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죠. 수단적인 것이 아니라고 세 번째 문단 다섯째 줄에 정확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두 입장을 비교하는 식의 문제, 항상 거의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기억은 헤겔이고 니은은 원자론적 인간관이네요. 스캔을 하면 눈으로 스캔을 해보면 정답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 있겠죠. 이 제시문 자체가 헤겔의 입장에서 다른 거를 비판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글이었으니까 원자론적 인간관의 입장에서 헤겔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었단 말이지. 그래서 아마 저기 있을 거니까 쟤부터 먼저 보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1번 헤겔의 관점에서 볼 때 니은은 개인의 소유권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 아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야. 국가는 수단적인 거야.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헤겔의 관점에서 볼 때 니은은 개인의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헤겔의 관점에서 볼 때 3번 원자론적 인간관은 원자론적 인간관이니까 개인을 우선, 개인은 목적이고 국가는 수단이다. 인간들의 사회적 연대를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첫 번째 문단 시작 첫 문장과 두 번째 문단 끄트머리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 글 앞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헤겔이 그 통합이 위기에 처한 근대를 살면서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하는 쭉 그 부분이 다 이 3번 선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3번이 빠졌는데요. 13번은 가해 이유로 가장 아까 그 밑줄 꺼져 있던 그거였죠. 헤겔이 개인은 국가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인륜적 실체고 그리고 국가를 그래서 보편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하지 말고 앞뒤를 봐. 앞뒤를 보면 그 바로 앞에 국가가 인륜적 실체고 그 다음에 조상들의 뭐에 의해 축적된 이성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국가는 실체고 그 다음에 객관적 현실이란 말도 있죠.
고고히 들어간 거를 찾아보면 정답이 5번이 됩니다. 국가가 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인륜적 실체냐. 축적되어 있는 거거든. 이미. 그렇게 앞에서 설명했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13번에 1번부터 왜 틀렸는지는 확인해 보세요. 13번에 1번. 국가를 모든 개인의 욕구를 완벽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절대적인 선이다. 이거는 제시문에 아예 없는 내용이죠. 그 다음 2번. 국가와 타자의 집합인 공동체를 수단으로 간주했다는 X. 국가는 목적. 그 다음 3번. 국가에 비해 개인의 자의적 결단에 의해 축적된 이성적 내용이 현실적이라고 보았다. 이거 비교하는 거 아까 있었는데. 네 번째 문단의 끝에서 넷째 줄. 나의 자의적 결단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현실이 국가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자의적 결단보다 국가가 우위를 점한다고 해야 맞으니까 3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사회와 과정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고 봤다. 아까 본질이란 말 어디 있었지? 응, 본질이야.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가 아니라 본질이야. 자, 그 다음 문제 14번으로 갑시다. 14번은 헤겔이 생각하는 자유와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차이가 있어서 비교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분들은 자유롭기 위해서는 타율을 배제해야 한다고 본답니다. 헤겔이랑 완전 다르네. 헤겔은 타율,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지? 응. 이 자유주의자들은 주체는 타율에 의해 지배돼서는 안 되고 오로지 내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내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했답니다. 귀찮으면 헤겔 가지고 일단 먼저 지울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남는 걸 가지고 다시 예를 읽어서 푸는 방법도 있겠죠. 1번 헤겔 가지고 해볼까? 자유는 개인의 자아가 성립하기 위해 개인 안에 내재하는 자유가 내재한다? 이런 진술은 헤겔한테는 없었고 국가가 먼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아까 자유 얘기한 그 부분에 가면 자유롭기 위해서는 타율을 수용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타율이라는 것은 내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틀이다. 그게 없으면 실현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헤겔 생각으로 바로 1번을 제낄 수 있겠군요. 그 다음 2번. 헤겔은 사회적 연대가 개인에게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뭘까? 아이 궁금해. 타율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면 아닌데 어디 갔지? 올라가야 되겠는데 헤겔은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틀이 있고 그리고 그거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했으니까 거부하면 안 되지. 헤겔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자유주의자는 이건 헤겔에 대한 얘기. 이건 완전 정확한 얘기네요. 이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 얘기는 보기에 혹시나 확인해 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얘는 타율을 배제하고 얘는 타율이 먼저 선언적 틀로서 존재해야 된다. 걔를 받아들여야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자, 나머지는 둘들은 구성원으로 태어나고 규율에 따라야 자유. 이거는 헤겔 생각이고, 그지? 헤겔은 맞는데 자유주의자는 아니 그런 거 다 없이 진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자기가 진짜 한 거 그렇게만 해야 뭐 자유죠. 그다음에 마지막 자유주의자는 개인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규율과 타자에 의한 타율의 상호작용 이거 보기에 없었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낄 수 있을 것 같고 헤겔은 어떻습니까? 정확히 맞네, 그지? 헤겔은 맞지만 위에 설명이 틀려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그 뒤에 이건 연계지문, 소문의 벽은 연계지문이었고 그 불을 비추는 거는 말을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18번에 4번 선지에 전지불의 불빛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억지로 자꾸 진실을 꺼내게 하는 그래서
압박감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지리 지문이 하나 있네요. 쾌펜의 기후 구분. 이건 저도 고등학교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막 세계지리 뭐 배운 것도 있고 싶고 그래가지고 스르르 한번 읽어봤는데 21번에 살짝 걸릴 뻔하였으나 21번의 3번 선지에 모든 기후를 먼저 온도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그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문제가 있는 선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시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27에서 30번 지문에 구름 형성과 관련한 지문이 있습니다. 좀 전에 두 번째 지문은 기후 구분, 그리고 그건 세계지리, 요거는 구름 형성. 요거는 이제 과학 영역일 텐데, 지구과학일 텐데, 저는 왜 이렇게 비슷해 보이죠? 구름이나 기후나 약간 비슷한 느낌이. 네, 뭐 어렵지 않은 지문일 것 같습니다. 그죠? 구름이 생기는 것도 우리가 언젠가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배운 적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다 배운 적이 있겠죠. 문제를 다 보진 않고 대충 글이 어떻게 잘 쓰인 글인가, 뭘 설명하려는 글인가, 이 지문, 이 문단은 왜 존재하는가 정도만 살짝 생각해 봅시다. 구름 형성의 단계, 수적과 빙정의 형성. 수적은 수증기의 응결이고, 그럼 빙정은 얼음인가? 빙정은 수증기의 승화나 관행각된 수적의 동결, 얼어붙는 거 맞구나. 형성된다. 쟤네가 형성되는 걸 핵생성이라 하는데, 물로만 형성되는 균질 핵생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의 도움으로, 물 말고 다른 것들이 있어서 형성되는 비균질 핵생성이 있대요. 설명한다는 건 물어본다는 뜻이겠죠. 응결핵이 뭐지? 이거 그 비균질 핵생성을 도와주는 거. 응결핵은 요것처럼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진 것들이고, 그리고 빙정핵은 그럼 잘 안 녹는 것들이겠지. 구름의 입자를 제외한, 이 하늘에 구름이 있을 텐데 구름 입자를 제외하고 대기 중에 떠 있는 것들이 있대. 그걸 에어로졸이라고 한대. 구름 입자는 에어로졸이 아니고 나머지 그냥 떠 있는 조그만 미세한 애들. 나중에 선지에서 물어보더라, 그죠? 저 구름 입자를 제외한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선지에서는 잘못 써서 틀린 선지로 하나 만든 게 있었습니다. 자, 에어로졸은 요런 거. 에어로졸의 크기는 요러한데 이 크기를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중에서 대기 수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어로졸의 크기를 물어보는 선지가 있어야 글이 뭐가 잘 쓰여진 글이겠네요. 계속 에어로졸이야. 얘는 에어로졸의 수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건 왠지 이해가 됩니다. 날씨가 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해양은 이거 세제곱이에요. 이거는 5제곱. 여러분 시험지에는 제대로 돼 있습니다. 대륙은 뭐 10의 4제곱 뭐 이렇게 큰 거 아니고 되게 많다. 자, 그런데 대기의 상대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에어로졸의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높아짐에 따라 에어로졸의 수도 증가. 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어떤 인과관계, 영향관계, 식 이런 거 나오면 내 신호, 내 표시를 살짝 세워둡니다. 그러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죠. 비례. 자, 응결핵을 이루는 에어로졸의 수는 일정하지 않다. 그래? 상대 습도 101%. 자, 100%가 넘어섰습니다. 그때 응결핵, 얘가 이제 비균질 핵생성을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게 해양에서는 100개 정도, 대륙에서는 800개 정도 있으면 만들어지나 봐. 자, 이는 원래 이렇게 많잖아. 그 중에 약 10% 정도랍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뭐 계산할 필요 없어요. 10의 3승계의 100개면 10%인가? 뭐 아닌 것 같은데, 그치? 하여튼 넘어가세요. 굳이 근데 에어로졸에 대해서 한 문단을 썼어. 뭐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상대 습도 100%에서는 요 정도 되는데 해양하고 대륙하고 좀 달랐어, 그죠? 선지에서 아마 써먹겠죠. 자, 마지막 문단. 글이 참 짧습니다. 구름 내의 상대 습도가
구름은 뭐가 형성이 된 거니까 우리 상대 습도가 100%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나 봐.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래요. 외부에서 뭐가 유입되거나 아니면 하강 기류가 발달한 곳에서는 100%가 되지 않는 곳이 많다. 실제로 구름에서 상대 습도가 100% 이상인 곳은 상승 기류가 존재하는 곳이다. 구름 생성의 주된 원인은 단열 팽창에 따른 기온 하강을 유도하는 공기덩이의 상승 운동이다. 공기덩이가 상승을 하면 그게 기온이 하강하는 거래요. 뭔가 물어보기 딱 좋은 것 같은데. 은결고도 아래에서 상승 중인 공기덩이를 열기포라고 하는데, 열기포는 땅이 뜨거워. 그래서 땅에 떠 있어. 보이지 않아. 떠 있는 공기야. 이 열기포의 지름이 요 정도인데 요 정도 이상 되는 것도 있다. 이거 의미가 있나? 의미 있는 문장일까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열기포가 계속 상승, 부력에 의해, 부력은 떠오르는 힘, 계속 상승하여 은결고도까지, 은결될 수 있어까지 도달하면 비로소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공기덩이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온이 하강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결고도가 되면 구름이, 저군과 같은 대류우는 여러 개의 열기포가 은결고도 위로 상승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이 문장도 선지에서 써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써먹어야 제대로 써진 글입니다. 한편 무슨 얘기하려나? 산이 있는 지형에서는 공기의 상승 운동이 유발돼요. 공기의 상승 운동? 기온 하강, 구름이 생성. 이때 공기가 은결고도 위로 상승하면 구름이 형성되어 비가 내려요. 근데 구름이 산의 정상을 지나 이동하면 비는 안 내려. 뭐지? 밑줄이 꺼져 있는데? 왜 그럴까? 이거 물어보겠지. 왜 구름이 형성되어 비를 내리지 않을까? 요게 안 되니까 그런 거겠지. 공기의 상승이 유발되어 구름이 생성되는 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얘는 공기의 상승이 아니라 하강이겠죠? 기온 하강을 그럼 유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기온 상승을 유도하겠군요. 그 문제가 30번 문제였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앞부분이랑은 달리 하니까 앞부분 내용과 반대. 공기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하강하는 걸로, 그러면 기온은 반대로 상승하는 걸로 하시면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문제. 자, 이제 29번 봅시다. 29번은 정오표가 아마 나갔을 텐데 제가 검토를 좀 다시 요청을 드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대기 중에서 수증기의 은결은 상대 습도가 100%가 된다고 무조건 일어나는 게 아니네. 은결핵이 있어야 일어난대요. 만약 은결핵이 없으면 상대 습도가 400%가 돼야 수적이 형성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빙정도 마찬가지래요. 빙정도 상대 습도 100%에서 그냥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00%에서 빙정핵이 있어야 만들어진답니다. 관행각된 수적이나 수증기의 승화에 의해서 빙정이 형성된다 했는데, 관행각된 수적도 만약에 빙정핵에 의해서 핵생성이 안 되면, 비균질 핵생성이 안 되면 온도가 40도씨까지 내려갈 때, 수증기 동결돼서 만들어지는 거가 빙정인데 40도까지 내려갈 때까지 형성이 안 된대요. 은결핵이 있어야 된다. 빙정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그러면 요 정도까지 올라가거나 상대 습도가, 아니면 마이너스 40도까지 그 온도까지도 그냥 존재한대요. 이런 상태로. 자, 그러면 29번. 1번. 상대 습도가 400% 이상이 되면 이 부분이네. 균질 핵생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균질 핵생성은 첫 번째 문단에 물 분자로만 형성되는 것이다. 은결핵이나 빙정핵이 필요 없다. 맞죠. 그러면 은결핵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균질 핵생성이 일어날 수 있는 건 400%일 때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40도씨로 존재하는 관행각된 수적이 존재한다. 그런데 수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대 습도가 100% 이하이기 때문이다. 에?
아니, 마이너스 40도씨까지도 관행각된 수적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야죠. 상대 습도는 이미 100%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근거로 해서 빙정핵에 의한 핵생성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상대 습도는 지금 100%야 라고 혹은 그 이상일 수도 네, 그렇습니다. 2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 3번. 공기덩이가 상승 기류를 타고 은결고도, 아까 그 세 번째 문단까지 상승하면 대기 중에 상대 습도가 100% 이상이 된다. 100% 이상이 되죠. 되는데 은결핵이나 붕정핵이 없으면 핵생성이 잘 안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번에 은결고도에 도달했어. 열기포가. 그 다음에 물에 잘 녹는 에어로졸과 결합하게 돼. 에어로졸 아까 물에 잘 녹는 거 그 뭐였지? 첫 번째 문단에 은결핵 물에 잘 녹는 거야 라고 얘기해줬거든. 물에 잘 녹는 에어로졸이라는 것을 은결핵이라고 생각하면 4번 선지는 적절한 선지죠. 그 다음 5번 정오표에 따라 수정된 선지를 보시면 됩니다. 상대 습도 100%의 조건에서 수증기의 승화에 의한 빙정이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지? 빙정핵이 필요한 거죠. 빙정핵이 필요한데 그거를 선지, 정오표에 수정된 선지에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에어로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빙정핵은 물에 잘 녹지 않는 거라고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4번이랑 5번은 어쩌면 좀 비슷한 얘기. 하나는 은결핵이 필요하다. 하나는 빙정이 만들어지려면 빙정핵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네요. 지구과학 다 까먹어가지고 저는 지식이 없어서 그냥 글 내용에 따라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다기보다 까먹었다고요. 까먹은 게 없는 건가? 자, 그러면 그 뒤에는 강홍립이란 분이 나오는 저도 잘 모르는 강로전이라는 고전 소설이 있었습니다. 올해 전혀 실려 있는 소설이 아니라서 아마 처음 보신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처음 보는 소설 나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시간만 있었다면 읽어서 이게 강홍립이 조선군으로 출정한 장군인데 저 명나라랑 청나라랑 싸우기 싫어가지고 청나라 쪽에 누르하치 쪽에 그 역관을 하서국이란 역관을 보내가지고 저 안 싸우고 싶어요. 그러면 청나라 쪽에서 반기겠지. 오예. 명나라랑 싸워야 되는데 조선이 저렇게 나와주니 고맙다지. 응. 근데 그 휘하의 장군, 우리나라 장군 강홍립 휘하에 있었던 김응하라는 장군은 그 명령에 불응했대요. 그래가지고 뭐 혼자 막 싸워. 그리고 막 물리쳐. 그거를 다른 장군들이 이제 강홍립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장군들은 관망하기만 했다.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중략 뒤에 마지막 결사적으로 싸우다가 김응하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3번 문제가 보기가 있고 A와 B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게 좀 특이한 것이 A와 B가 청나라 사람, A는 누르하치의 말이고, 그리고 B는 귀영가의 말. 둘 다 인물의 발화인데 청나라 쪽 인물의 발화야. 그걸 보고 이걸 통해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보기는 청나라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쓴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썼느냐, 어떤 배경이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보기에 보면 광해군 시기가 배경인데 강홍립은 집권 세력 대북에 속한 인물이고 그의 언행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대. 전쟁하지 말자, 청나라랑 싸우지 말자라는 게 부정적인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대북과 대립했던 서인의 시각을 반영하기 때문이고, 서인은 그 대북의 화친적인 외교 노선을 비판했다. 명나라를 추종했다. 작가는 강홍립을 부정적인 인물로 제시하여 명나라를 숭상하고 청나라를 배척하는 존명배청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했더라도 3번 선지에
A와 B가 청나라 인물의 발화잖아. 그래서 그 발화가 모두 명나라를 숭상하고 청나라를 배척하는 이데올로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라고 하면 이건 그냥 틀린 선지가 됩니다. 청나라 사람이 뭘 청나라를 배척하겠어요. 그죠? 나머지는 괜찮을까요? 5번 같은 경우에 적에게도 위협적인 대상으로 평가받는 귀영가가 그런 말을 하잖아. 와, 제가 저렇게 만약에 모두 힘을 합해 싸웠더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다. 청나라 사람이 그렇게 싸움에 이기고 나서 평가를 하는 걸 보니 그런 군을 이끌고도 강홍립은 안 싸우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강홍립의 부정적인 면을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화작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여기까지만 보고 시각 자료가 없어. 왜 틀렸네? 하고 넘어갔으면 이제 실수인 건데 바로 그 왼쪽에 표지판을 보여주며 이런 게 있었어요. 지자체의 다양한 대책은 없었으니까 밑에까지 좀 내려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선택 영역 중에 언어와 매체인데요. 항상 나오는 문장 성분 혹은 문장 구조 이런 문장 단원에서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데 확인 간단하게 해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느드름의 1, 2, 3, 4, 5번 각각 하나씩 보고 해결. 수인은 어머니와 매우 닮았다. 부사어 중에 생략하면 안 되는 필수적 부사어가 있군. 자, 이 기억에서 부사어는 몇 개죠? 2개죠. 이 중에 뭐를 생략하면 안 되나요? 얘는 생략하면 안 돼. 어머니와는 필수적 부사어. 수인은 닮았다. 누구와? 필수적 부사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관형어는 생략할 수 있음. 맞음. 니은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고 니은에 생략할 수 없는 관형어가 있나요? 의존명사, 겉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2개 있습니다. 둘 다 형용사, 품사, 형용사의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한 관형어인데 그러니까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죠. 저 관형어에 수식이 없으면 의존명사가 혼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장에서 그래서 저런 경우는 관형어가 의존명사의 형성에 필수적이다. 아니 의존명사가 관형어의 수식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난간에 기대거나 난간을 넘지 마시오. 서술어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다를 수 있다. 하나는 목적어를 요구하고 하나는 부사어를 요구한다 이런 뜻인가요? 자, 확인해 봅시다. 기대다라는 서술어는 난간에 어디에 장소 부사격 조사에도 있고 제 부사어 그 다음에 넘다라는 것은 난간을 얘는 목적어죠. 그래서 서술어에 따라서 얘는 부사어를 얘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2개다. 리을에 서술어 기다렸다. 누가? 나와 친구가 뭘 기다렸다? 기차를, 열차를 기다렸다. 네, 기다리다라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2개이고 그러니까 서술어의 자릿수는 2개고 근데 서술어 자체도 필수 성분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선지에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물어보면 우린 2개라고 하면 되고 문장 전체의 필수 성분을 물어보면 3개라고 하면 되죠. 서술어까지 포함해서. 해서 네, 2개가 아니라 여기서는 서술어 자릿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전체 필수적인 문장 성분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3개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식인 것 같은데 미음은 2개의 문장 성분만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그 외에 다른 문장 성분은 생략이 가능하다 했는데요. 과연 진짜 2개인가? 자, 주무신다 서술어. 누가? 엄마가 주무신다. 편안하게 필요 없고 널따란 침대에 개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주무신다. 진짜 문장 전체에서 2개만 필수적이네요. 나머지는 생략 가능하고 만약에 여기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물어봤으면 1자리 전체 문장의 필수 성분을 물어봤으니까 2자리라고 하면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 남은 시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건강이다. 건강하게 자극적인 음식 드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